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02% 상승한 2624.0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7% 높은 2351.16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41% 오른 5838.5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1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0.6% 오른 125.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11월에는 각각 0.5%와 0.2%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 추세가 지속한다면 미국 경제는 단기일 내에 성장세가 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호재와 악재가 공방을 벌인 끝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1% 높은 배럴당 53달러 40센트에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이 작년 합의한 대로 생산량을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치가 전주보다 증가하는 등 생산량이 늘어날 신호가 이어지는 것은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켰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은행과 광산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유니레버가 크래프트 하인즈로부터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전날보다 0.30%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65%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다시 일제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편안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0.9%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늘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2080포인트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그룹주의 동반 약세를 기록하는 등 발목이 잡힌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올라서 6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이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삼성은 물론이고 재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져온 파장,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두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감시켰습니다. 자, 먼저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부터 여쭤보지요. 예, 국내 언론들 보도를 보면 한결같이 삼성 79년 역사의 총수 첫 구속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자, 총수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국어 사전을 보면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일본 기업에서 일본 재벌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그 일제시대 때 많이 쓰던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총수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삼성그룹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그룹 이건희는 삼성전자의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이 회장이 지금 33개월째 병석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3개월 전부터 삼성그룹은 이미 총재 부재 상태였고,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를 승계하는 과정에 있다. 법률적 용어는 알지만 실제로 우두머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실제적인 우두머리가 없어졌다. 이런 면에서 조금 충격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나타난 이제 정권 시장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189만 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주가 살짝 떨어져서 지난 주말에. 예.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의 우두머리라는 총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 호텔신라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적어도 증권시장의 반응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덤덤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은 삼성이 창립한 게 1938년입니다. 이번 삼성 상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조홍재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에 삼성은 삼성물산을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홍재 씨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같이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일본 데이코쿠 호텔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당시 부정축제자로 한국 그 재벌 총수들을 많이 구속시킬 때 삼성도 조홍재 씨를 삼성의 오너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이미 그때 구속당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6년에 오면 그 유명한 사카린 사건이 터집니다. 사카린을 건설자들하고 속여서 들어온 사건인데요. 그때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세한미디어 회장이었던 이창희 회장이 구속이 돼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95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가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안기부 X파일로 역시 이건희 회장이 또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8천억 원 사회 헌금을 하면서 이제 또 국면이 좀 바뀌었는데요. 또 10년 전인 2008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 다음에 비자금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아무튼 그러나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떤 삼성그룹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한번 제대로 끊어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우리 재계가 맑아지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느 누가 권력층에서 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최순실처럼 부당한 돈을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는 다시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외신들도 한국 최대 기업 총수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는데요. 외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함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CNBC입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스캔들이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부회장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또 노트7 사태 이후 제2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살펴볼까요? 재벌과 싸우겠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P통신은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삼성이 대규모 투자와 인수 합병 결정을 최소 올해 연말까지 미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의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관점으로 전했네요. 마지막으로 LA타임즈의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CEO 리스크가 크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재 시장 집중에 따라서 제품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이같이 해외에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위상은 얼마나 될까요, 소장님? 삼성전자, 삼성그룹, 삼성전자만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오르내리는 그 거대한 기업입니다. 애플보다 훨씬 크고요. 예. 매출액 규모가 세계 10인데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계열 기업으로 묶어져 있는 이른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콩그레메이트인데 이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업 집단을 지정해서 그 매출과 자산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약 400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정거래법 상으로 보면 그중에서 51개를 지금 삼성그룹 계열로 보고 있는데 이 그룹 51개를 다 합쳤을 때 매출액이 4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파는 금액이 400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이니까 삼성의 판매액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 가깝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건 기업의 그 재무 상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인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를 볼 때는 에스트라고는 자산을 봐야 하는데 이 자산이 348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 제조업의 10% 이상을 삼성이 점유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으로 보면 우리가 또 30% 정도를 삼성그룹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 교역을 주도했던 현정은 여사의 현대그룹에 비하면은 현대그룹이 30인데 우리나라 삼성그룹은 그의 28.5배입니다. 아주 거대한 기업이죠. 하여튼 이런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외신들도 발빠르게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국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처럼 이 같은 오너 리스크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론. 미국 전체 기업 순위 랭킹 한 7위 정도 됐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에 버금가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회계 조작을 했다는 거로 해서 그 엔론의 레이 회장이 구속이 됐죠. 그 밖에도 그 경영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50년, 75년 이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는 회계 분식에 책임을 지고 회사가 망했죠.
우리나라 SK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와 있던 우리나라 SK의 그 석유 회사 이름이 SK 엔론이었습니다. 이 엔론이 이제 무너졌는데 이 밖에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SK 엔론 같은 회사는 회계 분식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회사의 자산을 빼먹은 아주 그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우선 CEO가 아니고요. CEO란 표현은 잘못된 거고 그냥 주주의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쇼크가 CEO는 권은 회장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서 433억이라는 돈을 빼낸 그 자체는 주주들한테 큰 손실을 줬죠. 그렇지만은 그 빼내는 대가로 다른 것을 얻어냈다. 이것이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의 조사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 결과대로라면 주주들한테는 손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430억 원을 투자해서, 나쁜 방법으로 투자했지만 투자해서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출해냈고 또 그 밖에 순환출자분을 적게 했고 뭐 등등 이렇게 볼 때는 그 엔론 같은 오나 리스크하고는 상당히 많이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엔론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징역 75년까지 가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뇌물을 받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문제지 뇌물을 준 이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과 해외 오나 리스크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주주의 편에서는 큰 손해를 입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만 인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아무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별 차질 없이 하만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특검 막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하만하고 지금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계에도 있고 또 언론 중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하만 인수하는데 그 주주들 자발적으로 했는데 70%가 지지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서 여쭙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하만하고 인수하는 것과 하만 인수하는 것과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함으로 해서 하만에 무려 우리가 112달러씩 줬으면 주당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만 주주가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8, 90불 하는 것을 112불 갑자기 준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인수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별로 나쁘지 않죠.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 때 삼성 자동차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사실 삼성 자동차는 삼성그룹의 오랜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그룹 하여금 다시 자동차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흔히 밖에서 볼 때는 하만은 오디오 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디오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는 전체 포션에 보면 오디오는 몇 % 안 되고 커넥티드 카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요. 하만은 커넥티드 카 회사예요. 자, 커넥티드 카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연결되어 있는 차다 이런데 뭐가 연결되어 있냐? Connected with what이라고 물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차다. 무선이든 유선이든 컴퓨터와 연결돼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장착해서 매우 머리가 좋은 컴퓨터. 그래서 스스로 가기도 하고 무인차, 자율차 이런 거거든요. 결국 삼성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이 하만이 갖고 있는 커넥티드 카 기술이 합작이 되면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차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 세계 산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삼성전자 주식도 오를 요인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의
그와 삼성의 인수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연결해 보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관점이다. 산업의 비전, 경제는 역시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로 무슨 현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비즈니스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에는 난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 뭐 교도소 들어가 계시면 판단을 하기에 좀 신속한 판단을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삼성전자 일상적인 삼성그룹 전체 일상적인 회사는 각 회사별로 CEO가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체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는 문제 이것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 전환 문제예요. 지주회사라는 게 이제 홀딩 컴퍼니인데 지금 삼성은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삼성SDI를 갖고 있고 삼성SDI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이 다시 에버랜드로 갖고 있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 군데가 망하면 같이 공도 동망할 수 있는 매우 후진형 그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겠다 해서 1999년에 우리나라 지주회사법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지주회사법이 도입이 되면 이제 주주의 지분이 좀 많아져야 돼요. 주주의 지분이 없고서는 지주회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이제 승계 작업이 이번 그 이재용과 이건희로 승계 작업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현재 지금 상법 개정안 중행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그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자사주라고 그러는데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원래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 전환 과정이라든지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 이 자사주를 하게 되면 그 의결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결권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휘하는 삼성그룹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야당이 지금 주도한 그 김종인 대표가 내놓은 안인데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그 자사주가 삼성전자의 경우 10%가 넘습니다. 이것이 부활권이 의결권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 지주회사 전환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렇지만은 지주회사 전환도 종국적으로는 삼성 내에서 대주주 오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구속 기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삼성은 현재 원시적인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쪽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희 회장은 와병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삼성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미래전략실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향후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경영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월에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대국민 약속을 한 내용이 몇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국민적 이미지가 안 좋다고 이 회장,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걸 지금 만들어서 전체 재벌을 통솔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체하겠다 이래 된 건데 원래 여러 번 삼성그룹에서 1959년에 이병철 선대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조직 전체 그룹을 통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른바 구조조정본부, 구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이학수 사장이 또 장악을 해왔죠. 그러다가 2008년에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걸 해체했어요. 그러다 전략기획실로 만들었다가 이걸 다시 또 미래전략실에 부활을 시킨 건데
이건 없어지는 게 맞고요. 지주회사가 되면 자체로 없어집니다. 현대차의 경우에 가장 큰 회사인 현대차 안에 이 컨트롤 타워가 들어와 있어요. 지주회사가 되면 자연스러로 없어질 건데 현재 그 가는 과정까지 이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 전체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최지성 부회장이 일단 특검에서 불구속 처리했지 않습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거의 매일같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컨트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최지성 부회장도 지금 특검 조사 중이니까 뭐 어떻게 되면 그 후는 어떻게 하냐. 이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왕이라고 그러는 권오영 회장이 계세요. 그 부분이 주도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리더십의 공백은 뭐 크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로 삼성의 경영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리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입지는 좀 좁아지는 계기가 됐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그에게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런 게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침소봉대한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0.001%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FCPA 법이라는 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7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래는 미국 기업이 외국의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줬을 때 처벌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외국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 것은 그것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 역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제 이 보완이 됐는데 대상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상장 기업이 외국에 돈을 줬을 때 뇌물죄로 걸렸을 때에만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 중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상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 예탁 정서를 발행을 해서 미국 정권 감독은 이제 SEC에 그 공시를 의무가 있는 기업들로 좀 확대가 되어 있는데 역시 삼성그룹의 그 어떤 기업도 예탁 증서 발행하고 있지 않고요. 또 미국에서 미국을 주 무대로 하는 사업의 주 근거지로 하는 외국 기업 또 역시 FCPA법의 적용 대상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 안 된 밖에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 주무대가 한국과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최순실 씨 말 사주는 문제로 생겼는데 그게 자금 몇십억이 오고 간 것은 한국과 독일과의 관계지 미국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CPA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금을 좀 빼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현재 지금 월가도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월가 전체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러셀 지수, S&P 지수 이런 게 다 올랐죠. 예. 그쪽에서는 이제 코스피에 해당하는 게 다우 지수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다우 지수 S&P 그다음에 코스닥에 해당하는 걸 나스닥 지수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올랐어요. 그다음에 한국물을 한국에 대해서 이제 펀드로 투자하는 한국물에 대해서도 주가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주에 미국이 FOMC를 하게 됩니다. FOMC를 하게 됨으로써 금리가 미국이 이제 3월 달에 올릴 것이다. 그 신호를 2월 달에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한국 시장에 나와 있던 미국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 긴축 발작 현상이라는데 그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1단계를 넘어섰거든요. 1단계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재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만약에 될 경우에 그 다음 칼날이 SK나 뭐 CJ그룹 쪽으로 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그 특검에 의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10여 개거든요. 그중에 왜 삼성만 잡았느냐? 예. 자, 삼성으로서는 좀 억울한 대목이 있어요. 물론 삼성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냈고, 특히 개인적으로 삼성의 말을 사주는데 이런 데도 돈을 내다 보니까 이제 도합 433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삼성과 비슷한 행태의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세 기업인데요. 세 개의 기업인데 그 첫 번째가 SK. 이 SK는 최종윤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리 그 얘기를 주고 받고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돈을 대줬다. 그런 게 그 여러 가지 그 수펙스 회장 휴대전화 메모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인데요. 롯데의 경우는 돈이 수십억씩 오고 갔지 않습니까? 롯데가 작년에 면세점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넣어달라. 이런 민원이 오고 간 정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뇌물이 오고 간 뒤에 다시 롯데는 그 롯데 제이월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롯데타워에 면세점을 다시 받았죠.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J의 경우에는 CJ의 그 송경식 회장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게 한 정황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J, 롯데, SK그룹은 바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황교안 총리가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국회가 새로운 연장법 50일을 만든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현재 2월 28일로 특검이 종료된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삼성전자발 오너리스크.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앞서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에도 또 전 세계적인 입지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아직도 뇌물을 주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레퓨테이션, 명성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무디스라든지 스탠다드 푸어스 또 피치사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은 전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치사 같은 데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무슨 사건이 생겨도 재계 총수라는 이유로 쉬쉬쉬쉬 하거나 그냥 은폐했었는데 이제 한국도 명명백백하게 실정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구나. 공명정대하게 하는구나. 그만큼 한국 기업이 공명정대한 만큼 투자할 가치가 더 높아졌다. 그 다음에 또 불확실성,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번 기회에 오히려 명쾌하게 해결됐다. 이런 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상이 결코 나쁘지만 않다. 물론 다만 단기적으로 교도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청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재벌들 입장에서도 이게요. 어떻게 굉장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경련을 통해서 돈 내놔라 했을 때 이 돈이 오고 가면 우리가 같이 망한다.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재벌 총수들이 수백억씩의 돈을 결정하면서 재벌 최순실 등이 요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돈을 내어놓으면서 단 한 번 이사회 한 번 안 거쳤습니다. 만약 이사회를 거쳤다 그러면 이사회 누군가가 반대했다면 못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못 주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꺾을 수 있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그 파장, 또 향후의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예라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0mm 내외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아침보다 낮에 더 춥겠습니다. 아침에는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 0도에 머물겠고요.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여가 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한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단 서해상과 제주도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먼지 농도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차츰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0도, 대전 2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강릉 7도, 울진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4도,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물결도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하경으로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